그 발표는 아까 임정빈 교수님께서 해주셨고 제가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부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오셨는데 송남근 농업정책과장님이십니다. 특별히 송 과장님은 직전 지금 한국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그 유럽 OECD에 파견 가가지고 약 한 3년 정도 계시면서 거기에 유럽 농종을 굉장히 한 3년간 관찰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직접 지불 제도는 유럽을 굉장히 벤치마킹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실 수 있고 또 직접 또 이 정부에서 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 정책과장이시다 보니까 또 정부의 입장에서도 또 이렇게 의견을 좀 피력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동규 연구위원님, 박동규 박사님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아주 우리나라 이 초창기 직접 지불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계속해서 이 직접 지불 제도를 붙잡고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고 특히 쌀과 관련돼 가지고 쌀 직불제 이 초기 디자인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도 쌀과 관련된 직불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당국대학교의 김태현 교수님이십니다. 김태현 교수님, 저 김태현 교수님께서는 직접 지불제도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나라 농촌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특히 공부를 영국에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역시 또 유럽의 농촌 개발 또 그 속에서의 어떤 정책 수단으로서의 어떤 직접 지불제도 특별히 오늘 공익형 직접 지불제도와 관련돼 가지고 또 좀 이렇게 많이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오늘 끝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질문을 작성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 1분 정도 이렇게 소감이랄까요? 아니면 오늘 임 교수님 발표를 들으시고 우선 팩트 체크 같은 거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싶은 거 있으면 한 1분 정도 우선 좀 이렇게 인사 겸해서 한번 좀 드릴까요? 예. 어떻게 우리 인사 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송남근입니다. 약간 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제가 이제 3년 정도 영국에서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고요. 그 다음에 좀 한국에 왔다가 다시 OECD 대표부 나가서 일을 했는데 OECD는 유럽 정책이 아니고 선진국 정책에 대해서 하는 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웨스턴 싱크탱크라고 해서 이제 서구 정책을 연구하는 기구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임 교수님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조금 논조가 이제 외국에서 이런 정책을 하니 우린 많이 놓치고 있다 하자 이런 얘기신데, 근데 이제 제가 박사학위 받은 게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의 정책을 수입했을 때 어떻게 약간 굴절되고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용어를 잘못 번역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직불제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은 맞춤형 지원을 한다든지, 맞춤형 지원이라는 표현을 제가 못 봤거든요. 직불제 설명하는 자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익형 직불제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런 용어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원적 기능하고 공익 기능 같이 보는데 다른 개념이고, 영어로도 멀티펑션스하고 퍼블릭 인터리스트는 원래 다른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정책을 이제 수입을 했는데 그게 그 나라에서 그렇게 된 건 맥락이 컨텍스트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 맞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실태는 정확히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런 걸 도입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책은 이상하게 가고, 그리고 좀 그런 게 좀 많다. 특히 크로스 컴플라이언스는 자꾸 그거를 공익하고 연결시키시는데, 크로스 컴플라이언스는 상호준수 의무라는 번역이 잘못되신 거거든요. 그냥 크로스 컴플라이언스는 원래 평행으로 가던 거를 다시 크로스 시켰다는 얘기인데, 그 양쪽 평행이 뭐냐 봤을 때 한쪽 평행은 직불제고 다른 쪽 평행은 이제 농업인들이 안전이라든지 환경에 원래 의무가 다른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무죠. 납세 의무처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준수하게 할 거냐. 그래서 직불제와 연동을 시킨 거지, 직불제를 주기 위한 조건 이런 개념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런 개념들이 여기 좀 몇 가지 더 있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용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용어가 발생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정책이 왜 도입됐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박동기 박사님. 저도 저 혼자 먼저 우리 사회자께서 토론이
한 사람만 많이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좀 돌아가면서 하자. 그 이야기는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라. 이제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서 옆에 우리 이제 농림부에서 이제 오신 분이 그 네이밍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오면서 혼자 이게 모난 소리 하면 어쩌나 실은 그런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이야기를 하셨길래 일단 뭐 팩트 체크를 할까? 제가 최근에 이 자료를 받고 나서 UR 그 농업협정문 해설을 몇 번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공익형 직불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길래. 근데 직불제 개편의 전제 조건으로서 UR 협정에 이제 유예되지 않으면서 따랐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봐도 그 공익형이라는 단어는 이게 안 나오거든요. 환경 그리고 환경 보전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서 이제 직불을 한다. 굉장히 그건 협소하고 그런 개념인데 오늘 우리 이제 발표자께서 우리 농업 농촌을 굉장히 미화하면서 그 공익형 직불을 좀 강조한 게 아닌가 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타이틀 직불제 확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제 타이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확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금 선택, 집중을 해서 점진적 개선, 농가,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국민의 이해를 쉽게 호응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최근에 직불제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소리가 특별한 근거도 상당히 결여된 상태에서 매우 감성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정리를 조금 잘 하면서 보다 농가한테 실질적인 도움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런 그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 예, 저도 비슷한 소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저도 일단 이 공익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연초부터 여러 가지 뭐 농정 공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정환 이사장님하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할 때 공익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좀 지나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지나친 부분들이. 근데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읽고 보니까 공익형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일단 외국에서 쓰는 퍼블릭 굿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너무 확대해서 오역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퍼블릭 굿 생산 기능을 우리가 농업의 공익형 기능 이렇게 잘못 번역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공익형이라는 단어가 우리 농업이 그럼 과거에는 공익이 아니었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농업은 공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식량 안보, 식량 생산 기능, 그다음에 무슨 뭐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기능,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기능, 그다음에 농촌의 일자리 창출하는 기능, 이 모든 기능이 전부 다 공익형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우리가 공익형 직불제라고 쓸 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먼저 문제 제기합니다. 예. 예,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임정민 교수님 지금 잠깐 이 말씀 좀 하시고 넘어갈까요? 예. 예, 이렇게 시각 차이가 있는지 좀 몰랐는데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모르겠네요. 저는 그 송남근 과장께서 OECD에 오셨다는데 하여튼 제가 뭐 모르겠어요. 뭐 이게 본 자료가 뭔진 몰라도 하여튼 물론 그 W 출범 이후에 선진국들이 물론 농가의 소득이나 뭐 경영위험 이런 측면을 좀 완화하기 위한 궁극적으로 뭐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해 갔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게 어떻게 이게 포장이든 아니든 간에 저는 일반 비농업과는 농업이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경제 발전 단계에서 거기에 대한 그 관심을 두는 정책적 그 컨선이 달라진 거에서 최근에 우리가 글로 더 와 있다는 우리가 봐야지 이걸 갖다가 뭐 예전에는 공익형 직불이 있었는데 왜 그래 이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어쩔 수 없이 이 직불제는 이 재정에서 부담형 농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폐쇄 경제에서는 가격 지지형, 그러니까 소비자 부담형 농정에서 이 재정 부담으로 간다는 그런 컨셉이 이해가 우선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약간은 뭐 다른, 그게 뭐 유알 협상에서는 non-tried concern이라고 됐고, 또 최근에 그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컨셉으로 됐고, 또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예 헌법에 퍼블릭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리뮤너레이션 이런 컨셉이 영문으로 된 헌법을 보시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그 작동 원리를 보면, 물론 그걸 일종의 스위스의 어떤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 논리 개발에서 그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마저도 저는 굉장히 농업 농촌이 갖고 있는 이런 결합적,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려면 농업과 수반돼서 농업 생산 활동과 결합적으로 부수적인 공익적 가치가 창출, 이거는 굉장히 논란거리고 굉장히 많이 지금도 OECD든 많은 데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래도 하여튼 농업은 비농업과 달리 이 농촌이라는 큰 공간을 유지하면서, 또 대부분의 선진국의 농업 정책이 환경과 경관, 생태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전하는 거는 사실은 뭐 단지 농민을 위해서라기보다 국민들의 어떤 욕구의 어떤 변화 이런 거에 부응하면서, 또 실제로 WTO 룰에 의해서 약간은 이 감축 대상 정책에서 허용 대상으로 이전하는. 그다음에 그 박동규 박사님께서 뭐 유알 협정문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없다고 하지만, 이게 정합성을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직불제라 그래서 다 허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축 대상 직불 정책이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거는 그 당시에 유럽연합이나 미국이 협상을 할 때 그런 정책 자기들의 상황을 반영하면서, 그래서 뭐 블루박스라는 것도 나온 것도 그 당시에 본인들이 그 농업 정책을 많이 하면서 나온 거를 규율을 만들어낼 때, 그래서 그 상황을 이해를 하면 사실은 뭐 제가 뭐 공익형으로 표현된 거는 뭐 저만이 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쓴 거를 저도 쓴 거지만, 이걸 뭐 공익형으로 번역한 게 뭐 이건 뭐 하여튼 본인들이 좀 더 얼터너티브한 대안을 좀 제시하는 것이 좀 비판적 어떤 건설적인 제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퍼블릭 굿 서비스에 대한 어떤 정당한 기여를, 물론 농민들이 그런 걸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뒤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전제 조건으로 충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선진국형 농정이고, 하물며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 2014년 농업법에 그전에는 이 크로스 컴플라이언스, 그 환경 보존에 관련 규율을 안 지켜도 농업 보험료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농업 보험료는 상업농들이 많이 미국에서 가져가는데, 2014년 농업법에는 뭐 국민 설득용인지 상하원을 설득용인지 하여튼 농업 보험료와 관련된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이런 크로스 컴플라이언스를 의무를 이행해야, 그러니까 농가의 수혜 조건으로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하여튼 농가의 어떤 환경, 생태, 경관과 관련된 의무 조건을 강화하면서 이런 그 다원적 기능과 관련된 직불제가 강화되는 건 전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 지금 초반부터 이 어떻게 이 용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뜨거워지는데, 제가 이게 확산되어 가니까 지금 오늘 임 교수님 그 전체 발표 이 취지는 여러분들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발표 자료 예를 들면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9가지 우리의 직접 지불 구조, 현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이 구조가 뭔가가 지금 현재 실제적인 어떤 농업 농촌에 미치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든 간에 뭐든 간에 그걸 왜곡하고 있지 않는, 제대로 그 작동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 이 현실에서 그 다음에 그 137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의 그 9가지 구조를 이렇게 크게 좀 방향, 2가지 구조로 방향을 틀어서 좀 이렇게 개선 방향을 마련해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경영 위험과 관련되어지는 어떤 그 가격 변동 대응 직불금, 뭐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것과 대비되는 어떤 거기에 이제 용어를 공익형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다원적 기능, 뭐 공공재, 공익적, 뭐 여러 가지 어떤 농업의 전반적인 어떤 그 결부되지는데, 오늘 이야기 초점은
거기에 어떤 이 세부적인 어떤 용어 자체보다는 좀 이런 큰 방향에서 이게 우리의 현실에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다, 아니다, 또 이렇게 좀 어느 방향으로 또 더 좀 확충했으면 좋겠는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임 교수님이 대응하실 때 조금 더 부연 설명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송 과장님이 먼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아니 뭐 저는 이렇게 환경이나 경관을 보존해서 이렇게 가치를 높이는 건 동의를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개념을 우리가 잘못 알고 도입하면 정책이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아시고, 공익이 뭐냐, 그죠? 그런 거를 좀 더 이론적인, 학자시니까 이론적인 근거가 좀 더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온 김에 이제 132페이지 표 1은 제가 물어봤는데 농림수산심부 준 자료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근거를 저희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대외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적은 아직 없거든요. 정책, 그러니까 국정과제나 이럴 때 이렇게 개념은 잡혀 있는 게 몇 가지 있으나 아직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표 1에서 어떤 게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료가 농림축산식품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뭐 이걸 뭐 나눠가지고 이렇게 구조 개선형, 소득 경영 안정형, 공익적인 나눠가지고 대외적으로 자료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구분은 확실한 거고 뒤에 그 비고란에 있는 그렇죠. 뭐 근데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이제 분류는 우리가 임 교수님이 그래서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도 나누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조금은 이게 이제 뭐 이거를 아마 제 생각에는 교수님이 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재해석하신 거 아닌가, 네. 예, 이런 말씀을, 큰 문제는 아닌데 혹시 또 이제 다른 데 쓰일까봐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자세한 거는 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137페이지 방향을 여쭤보신 거잖아요. 137페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용어는 조금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오해를 안 주고 이제 정책적인 효과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하는 건 맞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오른쪽에 이렇게 그 뭐 농업의 여러 가지 이런 순기능들을 해서 하는 건 좀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이제 가격 변동 대응 직불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재원 확보 문제, 이런 재원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OECD 최근에 저희가 농업혁신 리뷰를 하고 있는데 OECD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돈을 크레이하고 이렇게 코펀딩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농업 정책에 그 폴리시 코헤런스가 없다는 겁니다. 엄청 약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보면 직불제 정책을 하면은 뭐 우리 임 교수님이 뭐 서비스 산업도 육성하고 막 되게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직불제 관점에서 이렇게 본 거지만 다른 정책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들이 서로 상충이 엄청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가격 변동 대응 직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가격 변동 직불이라는 걸 이렇게 뭐 하시지만 이거 말고 다른 정책이 이미 많이 있잖아요. 수급 안정 정책이 많고. 근데 가격이 15% 떨어지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못 버팁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가격 변동 직불제 같은 게 우리나라 여건에서 보면 품목이 쉽게 바뀌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수혜자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다를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가격 변동 직불 같은 게 뭐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우리가 14조 중에 정도 예산을 다른 데 엄청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책이 어떻게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떻게 그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가격,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분석이 돼가지고 얘가 논의가 돼야지 그런 어떤 폴리시 코헤런스가 있고 그 뭐죠, 대외적인 논리적 설득이 있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그 OECD에서 금방 이렇게 오신 분 이제 뭐라 할까 그 징주가 탁 드러나는 게, OECD가 매번 강조하는 게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는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딱 정하고 거기에 맞는 딱 그 목표 지향적인 그 타겟 지향적인 어떤 정책 수단을 선택하고, 또 그 정책 수단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이 계측될 수 있도록 좀 수립해라 하는 어떤 그런 맥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박동규 박사님 이제 뭐 좀 조금 이렇게 심화시킨 이야기를 좀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임 교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 방향, 앞으로 직불제는 가격 변동 직불제 그리고 공익적 직불제로 거기 갔으면 좋겠다. 먼저 저도 그 가격 변동 직불제 확장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입니다. 어려운 게 조금 그러면은
어떤 품목 지금 쌀 중심인데 어디까지 확장할 것이냐, 좀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조금 더 좋겠다 하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본에서도 뭐 직불제하면서 몇 가지 그 전략 작물을 이제 찍어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실제로 시행한다고 그러면은 왜 내가 재배하는 품목은 빠졌냐, 뭐 어쩌냐, 여러 가지 그 논란거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그 작목은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좀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격변동 직불제 확장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저는 상당한 전제 조건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지금 쌀 직불제 운영하다 잘 뭐 우리 알고 계시듯이 직불제 목표 가격은 어떻게 설정해서 어떤 운영 방식에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그런 이제 원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몇 년을 운영하면서 그런 원칙은 다 어디 가버리고 경제 외적 논리에서 이제 목표 가격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이제 다른 품목까지 확장됐을 때 최소한 이 직불제로 편입되는 그 목표 가격,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쌀과 아마 유사한 수준에서 만들어져야지 품목 전환이, 아니 이제 이야기하신 대로 식량 자급률이 좀 올라가는 그런 기대과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어떤 특정 품목이 경제 외적 요인으로 인상되게 되면은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품목의 목표 가격도 상당히 이제 같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좀 전제 조건,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품목도 확장되고 그런 이야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격변동 직불제가 그렇게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도 이거 여러 가지 지금 있는 프로그램들을 너무 인위적으로 합하려고 할 때 그것도 적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지금 FTA 직불에 대한 보존율이라든가 보존 기준, 지금 쌀 직불제의 보존 기준, 보존율 같은 거 굉장히 상이하게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섞었을 때 저거는 기존에 뭘 얼마만큼 내가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뭐 조정된다라든가, 그럴 때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쌀 고정직불도 이제 고정직불하고 통합해서 운영한다. 지금 두 직불제의 그 논의자처럼 고정 그 단가들이 굉장히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 말입니다. 서로 평균화 시켜가지고 어떤 부분은 낮추고 어떤 부분은 더 올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할 것인지, 그리고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서로 단가가 차이 났을 때 발생할 문제들,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돼야지 가격변동 직불제 확장이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 실제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그 김태형 교수님 좀 더 심화시켜서 이야기 좀. 예. 처음 이야기는 이제 그 사회자님께서 팩트 체크를 하라고 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내용의 전반적인 직불제 개편 방안, 특히 뭐 제가 지금 공익형이라는 말은 뭐 임 교수님께서 쓰셨으니까 할 수 없이 지금 현재 쓰고는 있지만 어떤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직불제 정책하고 관련된 정책 현안이나 개편 방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봐왔는데 그 중에서 임 교수님이 가장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보완을 드리면서 이제 다른 분들하고도 좀 이해를 같이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직불제라는 명칭의 사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EU도 직불제라는 명칭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형 직불제는 EU에서는 직불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 교수님도 뒤에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직불제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농민들한테 그냥 소득을 거저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직불제 중심 농정이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타이틀 걸 일이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직불제라는 명칭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직불제라는 것은 뭐 지금까지 쓴 부분에 대해서만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금이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U에서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는 직불제라는 말을 한정적으로 쓰고 있지만 그 내부는 전부 다 기본지불제, 환경지불제, 청년농업지불제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불제라는 것을 이렇게 내거는 것에 대해서 일단 반대를 하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정책 수행 방법을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직불제를 계속 쓰는데 실제로 정책 사업 명칭에는 우리가 직불제를 잘 안 쓰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이렇게 얘기하지 기초수급자 직불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농업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익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공익형의 내용이 사실은 다 다원적 가치고요. 환경보존형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애매하게 공익형이라고 쓸 필요는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쓰듯이 환경보존형이라고 쓰면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환경보존형이라고 했을 때 다른 어떤 사회, 문화, 역사 이런 가치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EU에서 정책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환경직불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과 역사적, 전통적 가치 부분들은 우리가 환경을 보존한다고 얘기했을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가치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별도의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EU에서도 Agri Environmental Policy라고 하듯이 우리도 농업 환경 지불제, 농업 환경 장려금 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그리고 이 기본 지불제, 뭐 가격 변동제, 기본 지불제, 가산형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가격 변동 지불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 임 교수님께서 암시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가격 변동형이라는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농민들에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를 좀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가격 변동형, 품목별 가격 변동형을 점차 줄이고 이것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확보가 된다면 농가 단위 소득 지불제 이런 식으로 변동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통합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통합은 기준 자체가 다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U에서도 그렇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전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의 명칭으로 통합을 하되 내부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들을 다 갖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산형이라고 통합을 하더라도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세부 사업의 시행 기준, 내용, 금액 이런 부분들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 시작부터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게 좀 발전적인 제시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 쌀과 관련된 이 직접 지불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근데 이건 사실은 쌀과 관련된 것은 1970년대 미국에서 많이 쓰던 사실 부족불 지불 지급 제도와 같이 데피션시 페이먼트죠, 사실. 이게 카플링 되어 있고 품목 특정적이고 그럴 때 그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그 품목 생산을 요구하고 그래서 그 품목 생산과 커플링이 되어 있고 그 목표 가격을 보완해 주는 걸 갖다가 디피션시 페이먼트라고 불렀죠. 그러다가 그걸 좀 디카플링 시키면서 이제 다시 말하면 품목 특정해서 좀 품목의 선택 범위를 넓혀주고 그다음 기준 연도 가격도 이 당해 연도 가격이 아니고 과거 어떤 가격과 이게 연계시켜주면서 디카플링을 시키면서 나온 게 미국에서 나온 게 아마 다이렉트 페이먼트라는 걸 또 이렇게 한 것 같고
김태현 교수님이 이제 이 다이렉트 페이먼트도 보다 좀 더 다른 어떤 용어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건 아까 그 임정민 교수께서도 발표할 때 이 정책 이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또 이해를 시키고 이 정책의 본질을 좀 이렇게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그런 쪽이 나오는데 뭐 이런 충분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런 어떤 제도 개선과 관련돼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임 교수님 이 부분에서 뭐 좀 하실 말씀? 예. 네, 뭐 이제야 좀 토론 나온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박동규 박사님께서는 하여튼 가격 변동 직불 관련해서는 확장하는 거는 뭐 기본 틀에 뭐 올바 아니 그 저도 그 찬동해 주셨고, 근데 저도 뭐 고민을 했습니다. 그 품목을 어디까지 할 거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 15개라는 게 제가 어제 읽은 바에 하면 이 경종 작물,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과수나 그런 요새 특수 작물이라 해서 지원을 다른 항목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 토지를 베이스로 하되 이 뭐 쌀이나 밀이나 옥수수나 콩이나 이런 면화나 뭐 물론 그 나라의 특수성이 있겠죠. 제가 또 전제 조건은 저도 뭐 아침에는 저를 어느 분이 김영건 의원은 미국형을 이게 추종하는 사람처럼 하고 뭐 정명철 박사님 이러는데 저는 뭐 한국형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도입을 얘기를 하는 거는 이 학자들은 사실 그런 데서 배우는 거잖아요. 농정이라는 게 우리 모든 게 다 이제 benchmark 할 때가 필요하고 또 이런 데는 역사적 배경 왜 이런 일이 이런 거를 저희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알려줄 뿐입니다. 그거를 실제 설계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디자인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뭐 우리 학자도 역할이지만 공무원이나 혹은 또 뭐 우리 정부 출연연구원 저도 거기 근무를 했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다음 역할도 더 해주시고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가격변동 직불제 품목이 중요합니다. 이건 뭐 연구 대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우선 아까 제가 발표에서는 식량 자금률 대상 품목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 이런 것도 좀 컨센서스를 좀 이루기가 쉬울 것 같아서 한 거고 사실 지금 현재 직불제가요 사실은 큰 틀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약간의 뭐 어떤 것들은 밭직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중 FTA 타결 직전에 발표가 되잖아요.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 큰 틀에 의해서 그 단가도 그렇고 이것들이 굉장히 큰 고민 끝에 저는 형성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일천합니다. 뭐 오랫동안 한 것 같지만 이 직접 지불 정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농종 수단으로 부각된 이 직불제에 대해서 역사가 일천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지금 우리 토론에서 나오지만 잘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럴 경우에는 저는 전면적인 개편이 오히려 더 필요하고 그것이 오히려 이게 시행착오 아까 인문학 강의에서 시행착오를 너무 두려워해요. 물론 시행착오를 좀 줄이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전 낫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방향이 맞다 그러면 그런 쪽에 시도를 전 해야 된다고 보고 경제 외적인 논리 이것도 저도 우려하는 거죠. 여기 논문에도 있습니다. 뭐냐면 타겟 프라이스가 높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논리에 안 맞게 만들어져서 뭐 우리가 뭐 계속 우리 농경제학자나 그런 비판을 많이 해서 이게 이러서는 공급 과잉이 더 되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것도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다른 품목까지 확대될 거다. 뭐 이런 것도 좀 우려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그 완벽한 형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또 쌀 수준에서 지금 저는 또 이것도 뭐 품목별로 뭐 작동되는 게 다르면 어떨까 하지만 사실은 여기 논문에 의하면 저는 쌀의 기준에서 작동을 해라 이렇게 했고요.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너무 또 과도한 우려일 수도 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저희가 뭐 정치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 외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게 타겟 프라이스가 설정되는 거는 근데 사실 법률에 정하고 또 그것도 이제 정치권이나 또 우리 스스로들이 그런 거를 준수하는 어떤 선진적 마인드가 좀 필요하면 이건 가능하지 않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공익형 직불제도 우리 김태형 교수님이 기본 방향은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걸 뭐 일정액을 정하고 이런 건 저도 아닙니다. 저도 특정 목적형은 그 사업별로 물론 당연히 이행 조건도 다를 거고 또 규모도 제가 뭐 하여튼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느낀 바에 의해도 이게 뭐 일정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업의 규모나 그 프로그램의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신축적이고 자율적인 게 있고 물론 그 엄정한 평가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게 되고 또 가격 변동 직불제는 앞으로 계속 가져갈 거냐 이거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품목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격 변동 직불제는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농업보험제과 가격 그 하락 대응 직불제는 이게 대체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 선진국에서는 우리는 지금 사실 농가의 소득이나 재산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통계가 잘 구축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작용 요건이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가격 하락 대응 직불제 15개 품목의 수혜 조건이 아예 있습니다. 그거는 뭐 크로스 컴플라이를 떠나서 소득이나 뭐 이런 거에서 나눠져 있죠. 스위스도 과거에 다 그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가족농, 패밀리 팜에 대한 어떤 경영 안정을 하는 조치로 크게 작동을 하고 그러면 대농이나 상업농은 농업보험을 가는 거죠. 그래서 보험에서 작동을 시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대농들에게도 수혜를 주는데 경영 안정을 가급적 상업농과 기업농은 농업보험에 의존을 해라. 뭐 이런 어떤 큰 틀에서의 합리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뭐 사실은 제가 볼 때 현재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런 학자들이 뭘 제안을 하면 이걸 받아들여서 이게 왜 이런 사람이 제안을 할까? 이런 걸 고민을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제가 이걸 뭐 프로젝트 받아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나름대로 또 기존에 네. 우리 원장님이랑 뭐 우리 한 거를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모든 걸 다 만들어내라. 이거는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 아니 그 지금 우리 임 교수님이 오늘 전체적으로 발표한 방향에 대해서는 여기 뭐 이 일을 제기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고 오히려 이제 그런 방향에 따라서 정할 때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이나 언급한 거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만 제가 마무리 지금 바로 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잠깐 이 플로우에서 이거 언급을 좀 해드릴 것 같은데 이 송남구 과장님 이분 질문 요거 하나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공익형 직불제 확장을 약속을 했는데 얼마만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대답 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아까 공익 개념이 뭐냐, 그게 뭐냐가 되게 중요한 게요. 이제 그 기획재정부 이런 데 상의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되게 논리적입니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기재부 같은 데 가보시면 웬만한 간부들은 다 경제학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사람들하고 디펜스 하려면 우리가 더 논리적이고 또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고 에비던스 앤 사이언스 베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좀 되면은 저희가 잘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팔리스 코이런스 얘기한 거는 결국은 이제 돈이라는 게 농업 분야에 지금 우리가 이제 복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선진국 다 마찬가지지만 농업 예산을 많이 투여를 못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금 느려지더라도 그 안에서 이게 좀 조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정책성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늘리면 다른 건 좀 더 줄인다든지 그런 측면을 감안이 돼서 정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네. 그다음 여기 천안시청에서 오신 김춘구 선생님이시라는데 이분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직불제도는 농지제도가 개선되지 않고는 개편되지 않고는 효과가 없다. 농지 경영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농지 소유자한테 가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으로 농지 취득 후 처분 시 양도소득세 부과를 좀 이렇게 이 방식을 폐지하거나 이 방식을 좀 개편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혹시 누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튼 이것도 중요한 지적사항으로 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예. 발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인용도 말씀하시는데요. 어찌 보면 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용 중에 지금 우리 직불제의 평가, 근데 조금 더 객관적인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농가 기여도가 미흡하다. 그것을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될 텐데 미흡하다 그러면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의미란 말. 이거 아마 송 과장님이 지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유럽은 20%고 일본은 한 15%고 스위스는 50%나 되는데 우리는 이제 낮다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평가하는 그 기준이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 지금 쌀직불제는 농가한테 농가 수치 가격 안정, 소득 안정, 경영 안정을 이제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제도에 평가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얼마만큼 이제 달성했느냐, 그게 더 올바른 평가가 아닌가. 또 이제 문제로서 그거를 이제 지적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임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 변동 직불제도 확장하고 공익형 직불제도 이제 확충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농가 소득 기여는 정말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냐, 그렇게 살게 될 것이냐, 여전히 농가 소득 문제는 많이 남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앞으로 쌀 그 목표 가격에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한 10년 동안 그렇게 운영해 버리자. 그거는 이제 예측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경영 안정에 도움 되겠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재고율에 따라서 목표 가격을 조금 더 정하자. 그 이제 미국의 이제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또 우리나라 사정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미국은 상당히 그 시장 기능에 의해서 재고율도 높아지기도 하고 또는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창고에 있는 거 뭐 사료용, 가공용 막 다 이제 방출하고 그러는데, 그럼 그거는 시장 상황하고 재고율하고 정체가 완전히 또 이제 서로 다르게 이제 놓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하나의 변수를 벤치마킹 하겠다 했을 때는 그게 과연 우리가 좀 타당한 것인지 조금 같이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몇 분의 공익형 직불제 확충에 뭐 찬성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계속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전라남도 나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혁신도시라고 만들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이 축분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좀 그래요. 그래서 많은 그 기관들이 이제 민원 제기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한번 그 혁신도시 안에 입주한 기관들하고 이제 나주시청 담당자하고 한번 미팅을 한 거예요. 이런 이제 일종의 이게 우리가 농업을 농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때 도 담당자가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이제 그렇다. 나주 지자체 담당자는 15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도청 담당자가 조금 줄여가지고. 예,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청 담당자가 이제 시청 직원은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도 담당자는 그러면은 혁신도시를 다른 데로 옮길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업을 현장에서는 매우 관대하게 쳐다보는 입장. 그리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매우 이거 문제가 많은 이제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됐나? 나는 이제 의문이 당연히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불금으로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라 농업의 그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농업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직불적 확충 이전에 과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예. 가면서 이사장님 아까 한 1분만 드릴게요. 근데 지금 논의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좀 서로 논의가 서로 안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동규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 농업이 현재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당연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냄새 문제라든지 뭐 하천 오염시키고 수저 근해까지 오염시키는 굉장히 많은 역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규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농가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일정한 규제를 하는 대신에 거기에 페이먼트를 주자. 그것이 뭐 직접 지불이란 말이 좋을지 무슨 환경 지원금이라고 해도 좋을지 하여튼 직접적인 이득이 농가한테 돌아가는 것이 받는 데에서는 농가에 들어가지만 그렇게 비료를 덜 쓰고 농약을 덜 쓰고 가축의 가축 밀도를 낮추고 분유를 덜 배출하고 그 결과는 결국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개념적으로 개념상 그것이 공익적 직불이라는 것으로 개념화하자는 것이고 그것을 공익적 직불로 하나로 주자는 얘기도 아니고 당연히 비료를 반으로 하면 얼마를 주겠다든지 농약을 안 쓰면 얼마를 주겠다든지 가축 밀도를 30% 감축하면 얼마를 주겠다든지 무슨 뭐 개구리를 얼마큼 더 번식하게 하면 얼마를 주겠다든지 틀새가 얼마큼 날아오게 하면 얼마를 주겠다든지 그렇게 그 생태, 환경, 경관, 문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경우에 얼마씩 지불하자. 뭐 김태형 교수님이 이제 뭐 시선 집중도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개념적으로 보면 그 결과가 결국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공익적 직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한편 이제 가격 변동 직불이라는 것은 그 가격 변동에 대한 그 농가들의 직접적인 손해를 일부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아까 공익적 직불과 다르게 가격 보전 대행 직불이다 그렇게 개념적으로 둘이 나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격 변동 대응 직불제 할 적에 기준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상 품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상 품목은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단지 거기에 이행 조건을 대해야 됩니다. 시발당 비료는 얼마 이하를 투입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집약적인 작물들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마 상당히 많이 곡물이라든지 서류라든지 그렇게 비료나 농약을 덜 쓰는 작물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확장시켜 놓고 거기에 이행 조건에서 비료나 농약이나 뭐 제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약을 주면 거기에서 대상 작물이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기준 가격은 그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준 가격은 그런데 작물 간의 기준 가격을 잘못 정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공통적인 기준 연도를 정해야 됩니다. 2010년부터 15년 사이에 평균 가격, 올림픽 평균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대상 품목 모든 품목에 대해서 동일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당시에 시장의 어떤 조건을 반영해서 목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없어질 수 있고 그것은 어떤 그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어떤 목표 가격이 된다. 그렇게 일단 가설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은 좀 더 이제 학문 그 토론은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부가 그렇게 직접 지급으로 이렇게 소득을 주다 보니까 그 농민들은 점점 뭐라고 되느냐면 이제 앞으로 유럽의 농민들은 공무원이 돼 간다. 준 공무원이 돼 간다.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는 거죠, 그냥 국가로부터. 그러나 이제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또 의무가 강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지켜야 될 의무는 점점 더 강화돼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가 이태리에서 있었는데 그 이태리 만난 농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점점 이렇게 공무원 돼 가는 거는 가는데 한편으로는 옛날 그 소련의 KGB 밑에서 감시받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든다. 그만큼 이게 의무 준수 조건이 강화되는 거죠. 자꾸. 그래서 그 영국 농민들이 브렉시트 투표할 때 왜 탈출해야 된다라고 그냥 몰표를 줬느냐. 그게 그냥 그 이유에서 요구하는 거전 이 농업 기준이 너무나 까다로우니까 그 구호가 그거였어요. 농민들한테 구호가 우리가 왜 그 EU한테 이렇게 이 의무를 준수해야 되느냐. 우리 자율성을 회복하자. 이게 그냥 농민들한테 먹혀가지고 했거든요. 어떡하네 그런 방향으로 이래가는데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는 이야기가 유럽도 이제 국가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28개 회원국이 되다 보니까 이 직불제 효과가 진짜 있으려면은 농민들이 정량화가 돼야 된다 이거죠. 농민들이 정량화가 돼야 된다. 근데 지금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그다음에 가격 변동 대응 직불제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 어떤 이 농업 노동력 여건상 이게 얼마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은 유럽에서 모든 국가를 떠내놓고 나서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영국이 인구가 한 6,400만이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 농업인 수가 38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6,500만 되는데. 그 다음에 독일이 인구가 8천만이 되는데 그 나라 농업인 숫자가 한 57만 명 정도로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하고 이태리는 그래도 이 인구는 많지만 농업 구조 조정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뒤처진 나라인데
프랑스도 인구가 한 6,400만 되는 나라에 농업인 숫자가 70만 정도 돼요. 이태리가 조금 죄송합니다. 이태리는 약 한 거기도 6천만 명 정도 되는 나라에 농업인 숫자가 약 한 80만 정도 이렇게 통계가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인구가 5천만인데 농업인 숫자가 140만 명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 하면은 유럽에 농가 숫자가 200만 취업자 수로 하면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를 의미하느냐면은 굉장히 이 고용 측면에서 보면은 구조조정이 굉장히 아주 이 늦은 단계죠.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비하면은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구조조정이 더욱더 이게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점 고령화된 노동력이 이 구조조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대상을 두고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그 수많은 이 정책 대상자를 가지고 직접 지불 정책을 편들 그게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예산 액수나 이런 걸 따져볼 때 효과가 얼마만큼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직접 지불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뭔 직접 지불 제도부터 도입했는가 하면 사실 경영이양 지불 제도. 어떻게 하면 그 정책 대상자를 먼저 좀 줄이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한 다음에 좀 이렇게 나가는. 나는 그게 지금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FTA 그 피해 뭡니까 그저 폐업 지원 직불 같은 것도 그게 뭐 일반 정책으로 좀 전환시키는 방법은 있겠지만은 저는 아까 임 교수가 이게 구조 개선과 관련되는 직불이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차후에 도입할 어떤 가격 변동 대응 직불제나 아니면은 뭐 공익형 직불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오히려 이 구조 개선과 관련되어지는 경영 이양을 좀 촉진시킨다든가 확실하게 은퇴를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은퇴를 할 수 있게 생활 보장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어떤 오히려 예산을 경영 이양 직불이나 폐업 같은 걸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업 자산이 이 가격이 토지 가격 같은 게 너무 높으니까 지금 현재 이 생산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농지나 여러 가지 어떤 농업 시설 같은 거에 어떤 그 유동성을 좀 높여주는 효과도 있고 오히려 그런 어떤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불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이 농업인 숫자가 이렇게 그리고 고령화된 농업인 숫자가 이렇게 많은 데서 그렇게 까다로운 어떤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이게 순식간에 참 도입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느껴봤습니다. 그 점점 농업인은 공무원이 돼갈 수밖에 없는 추세다. 그 아까 말한 대로 시장 실패를 정부가 보완해 줘야 되고 그다음 공익형 직불제를 강화되다 보면은 농민은 그래서 점점 공무원처럼 되어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의무 준수를 요구 안 할 수 없고 근데 의무 준수가 되려면은 이 정량화가 돼야 되는데 이 정량화가 안 되다 보면은 언제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조금 이렇게 오늘 논의에서 좀 빠졌는데 경량 이양이나 그 폐업 지원과 같은 이게 오히려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단기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 되는 어떤 직불 제도가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나중에 생각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제가 한 2분, 3분 정도 시간을 좀 초과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남아주셔서 이 우리나라 농업 농촌이 혁신될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들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